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 EPOC의 개념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한 번쯤 운동을 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운동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EPOC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EPOC라는 것은 Excess, Forced Exercise, Oxygen Consumption의 약자입니다. 즉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이라고 불리죠.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원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많이 분해된다고 해서 살이 빠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로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각 영양소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이 소비한 산소의 양과 그리고 이런 에너지원을 분해해서 얻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주로 분해를 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EPOC라는 것은 운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전에 우리가 소비했던 안정시의 산소량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한다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운동이 끝났으면 신체 활동, 움직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정시에 일반적으로 소비했던 양만큼의 산소를 소비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안정시보다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운동이 끝난 뒤에도 안정시 이상의 칼로리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소비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정시만큼의 칼로리나 산소를 소비해야 되는데 운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효과가 어느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시간입니다. Y축은 산소 소비량이고요. X축 시간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운동 전 파트랑 운동 파트, 그리고 운동이 끝난 다음 회복 파트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ting O2 Consumption이라는 것은 안정시 산소 소비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거의 0에 근접하게 표시를 해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0은 아닙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소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더니 어느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운동에서 소비한 산소의 총량은 얼마일까요? 네, 이 넓이만큼의 산소가 소비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소비한 산소의 량과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의 량은 다릅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값은 이 사각형 넓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 능력의 60%로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운동이 한참 지나서, 그리고 거의 운동을 끝낼 때, 이때 모두 내 능력의 60%로 달린 거예요. 처음엔 20%로 달리다가 30%로 늘리다가 60%로 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60%로 달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산소를 조금만 소비를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 증가된 겁니다. 운동 강도는 운동 초기나 운동 중간이나 운동 말이나 다 같은데 말이죠. 그럼 운동 초기에 이렇게 산소 소비량이 적었는데 소비한 산소가 부족했다는 것은 에너지 생성이 그만큼 적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동원한 것이죠. 지금 그래프에서 운동을 하고 산소를 소비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은 모두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동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이용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산소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초기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이 넓이만큼의 산소 부족분을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충당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 초기는 유산소성으로도 에너지를 생성하고 무산소성으로도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운동 초기에 산소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까요? 처음부터 산소의 소비량이 수직 상승해서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운동 초기에 우리가 산소를 빠르게 섭취해서 필요한 조직으로 보내주는데 우리 몸이 거기에 맞게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산소를 빠르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산소성 해동 과정에 SOS를 청하는 거죠. 야, 지금 시간이 없어. 우리 산소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얘가 조금 느려. 그러니까 무산소성 해당 과정 너 빠르잖아. 너 산소 없어도 에너지 만들 수 있잖아. 좀 빌려줘. 빨리 에너지 좀 빌려줘. 라고 해서 에너지를 끌어다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는 항정 상태라는 건데요. 이 항정 상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업된 상태, 우리 몸이 활성화된 상태이지만 안정이 된 상태, 이거를 항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항정 상태에서의 O2 컨섬션이라고 하고요. 이 항정 상태라는 거는 운동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운동에서 나타나고요. 운동 강도가 크게 되면은 이 항정 상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소의 소비량도 이렇게 가다가 일정 수준에서 멈춰서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요구되는 산소량도 운동 전 안정 시 소비하던 양만큼만 되어야 하겠지만 해결될 빛이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운동 시작 시점에 산소가 충분치 않아서 무산소성 과정이 함께 동원되었죠. 그 과정에서 생긴 몇몇 이벤트들의 뒤처리를 위해서 산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만큼이나요. 즉 운동 초기 무산소성 대사액에 진 빛을 운동 후에 산소로 갚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이 끝난 뒤에도 일정 시간 동안 우리는 안정시보다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EPOC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O2 대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EPOC는 Rapid 컴포넌트, 빠른 영역과 슬로우 컴포넌트, 느린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EPOC를 O2 대시라고도 했는데 이 O2 대시라고 불릴 때는 Lactic O2 대이라고 해서 비젖산성 산소 부체, 그리고 렉틱 O2대시라고 해서 젖산성 산소 부체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밝혀진 것이 1930년대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유로 당시에는 EPO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 부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 부체를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초기에 산소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 이 구간을 비젖산성 산소 부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완만하게 산소 소비가 감소하는 구간, 이 구간을 젖산성 산소 부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비젖산성 산소 부체가 뭐냐면요. 젖산을 제거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산소를 사용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 3대 영양소를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ATP라는 것과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운동할 때 이것을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ATP는 ADP로 이제 분해가 되고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는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비젖산성 산소 부체 구간에 이렇게 분해된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다시 산소를 이용해서 재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산성 산소 부체는 말 그대로 이 구간에서 젖산을 제거하는 데 산소를 이용하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운동 초기에 무산소성 대사 과정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잖아요. 이 무산소성 대사 과정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젖산입니다. 필요물질이에요. 산성물질이라서 몸에 별로 안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젖산성 산소 부체 이 구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주로 젖산을 제거하는데 젖산을 다른 물질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산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젖산성 산소 부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980년대 와서 이 젖산성 산소 부채 구간이 사실은 젖산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체온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가된 체온 또는 증가된 호흡 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되어 있는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운동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산소를 계속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운동이 끝난 뒤에 회복 구간이니까 지방을 또 분해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재합성한다거나 뭐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데 산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게 밝혀진 거죠. 결국 운동 초기에 무산소성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됐던 젖산을 운동이 끝난 다음에 산소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는 것을 포괄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생긴 것이 EPOC,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소 부채가 비젖산성 산소 부채랑 젖산성 산소 부채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이 EPOC도 빠른 EPOC 영역과 느린 EPOC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EPOC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POC가 실제로 다이어트 운동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